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운동생리 생화학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세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근육과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근육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이제 근육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두박근이라든지 삼두박근, 뭐 햄스트링 같은 큰 근육을 가진 근육질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텐데요. 이제 근육이라고 하면 이런 이두박근, 삼두박근과 같은 골격 근육만을 근육이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우리의 심장이라든지 우리 혈관, 그 다음에 내장기관을 이루고 있는 것들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근육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때요. 인체의 조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인체는 작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와 같은 원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몸은 한 70% 정도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물은 우리 원자 기호가 H2O죠. 그래서 우리 수소 이온 두 개랑 산소 이온이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자들, 화학적 또는 분자적 단계에서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우리 단백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루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 세포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육세포라든지 간세포, 뇌세포, 이런 세포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크게 네 가지 조직으로 나누게 되면요. 상피, 결합, 신경, 근육 이렇게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우리 심장과 같은 기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개통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의 인체는 한 11가지 정도 되는 계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1가지 계통이 전체 모여서 우리 전체의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체의 조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상피 조직입니다. 자, 이 상피 조직은 여러분들 뭐 피부라든지 소화 및 생식계통의 내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다 상피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목욕탕을 가시게 되면 때를 미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게 되면 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들이 대표적인 상피 조직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결합 조직입니다. 이 결합 조직은 여러분들의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골이라든지 인대, 지방, 혈액, 뼈 이런 것들이 다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직은 신경 조직이고요. 자, 이 신경 조직은 우리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이런 중추신경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신경들 이런 것들이 신경 조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가 오늘의 주제인 근육 조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은 골격 근육만을 근육이라고 하지 않고요. 골격 근육과 함께 평활근, 심장근 이런 근육들도 다 근육 조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육 조직의 세 가지 유형을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근육 조직의 특성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격 근육 같은 경우들도요. 우리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어떤 우리 뼈를 이동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유지한다든지
열을 생성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골격 근육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혈관이라든지 이쪽에도 역시 평활 근육이라는 근육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혈액 같은 것들도 움직이게 되고요. 우리 장이나 이런 데서도 음식물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평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심장 근육이고요. 심장 근육도 역시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들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 갖고 혈액들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근육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골격 근육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형상화한 그림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리면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골격 근육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체 내에. 대략적으로 한 600개 이상 되는 골격 근육들이 여러분들 우리 인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요. 9개의 독립된 골격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몸에 구조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골격 근육은 인체에 한 600개 이상의 골격근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전체 체중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하는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근육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지 평형성이라든지 근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체적인 기능이 이 골격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이 골격 근육은 우리 노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점점 우리가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사콜피니아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코는 근육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피니아는 디피션시,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렇게 골격 근육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골격 근육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나, 예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근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약 24세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때 가장 많은 최대 골격근 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세 이후부터 한 50세까지는요. 점진적으로 골격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골격근의 약 한 10%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0세 이후에 80세까지 이때를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의 골격근 양이 줄어든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동도 불편해지고 좀 이렇게 운동도 잘 하시던 분들도 좀 속도나 이런 것들도 느려지게 되고 운동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노화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근감소증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르몬 분비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고요. 신경학적인 변화들도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고 영양 섭취나 이런 것들도 좀 안 좋아지게 되고요. 만성 염증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신체 활동량이 또 감소하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코피니아라고 하는 근감소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아이에서부터 태어나고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골격근량이 많아지다가 다시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골격근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살코피니아, 근감소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화 현상뿐만 아니라요, 우리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역시 골격근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날씬하고 이제 이런 우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BMI, 우리 키와 몸무게로 재는 우리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25 이하로 정상이지만 몸에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체지방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28%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외형상으로는 비만으로 보이지 않고 굉장히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특징이 체지방률이 높고요. 근육량이 굉장히 적은, 골격 근육량이 굉장히 적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분들은 뭐 혈압이라든지 공복 혈당,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른 비만 같은 현상은 운동을 하지 않고 주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그런 젊은 여성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위험 인자들이 있어도 괜찮지만요. 그런 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위험 인자들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대사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에 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정기적인 신체 조성 측정을 통해서요, 우리 골격 근육량이라든지 체지방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사진을 제가 두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신장과 체중이 두 명이 이렇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BMI, 우리 체질량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이기에도 한 사람은 굉장히 근육질로 근육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그런 몸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근육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신체 조성 측정을 통해서 근육량이라든지 체지방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골격 근육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체 조성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 바이오 일렉트리컬 임피던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BIA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이나 우리 여러 체육시설 이런 데서 한 번씩은 다 측정을 해보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싸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쉽게 접근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덱사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덱사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비가 우리 BIA 방법보다는 조금 고가고요. 일반적으로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골밀도를 측정하는 그런 그런 방법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측정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은 주로 우리 의료기관에서 가장 더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뭐 CT라든지 MRI라는 방법,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장비가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이제 장비도 고가고 또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노출될 위험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우리 체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1번하고 2번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신체 조성을 측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방법인 우리 BIA 방법은 이제 한국말로는 우리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 방법은요. 이렇게 우리 피험자들이 우리 요 여성분이 요 위에 이렇게 기계 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금속 판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고요. 손에서도 이렇게 금속 팔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에는 우리 신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요.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지방량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요 생체전기 저항법 분석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 조직과 근육 조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면 전류의 흐름이 우리 지방 조직과 근육 조직에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방 조직, 우리 뭐 내장 지방이라든지 피하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방 조직은요. 수분 함량이 적어서 전기 저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굉장히 잘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근육 조직 같은 경우는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방 조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류의 흐름이 저항이 굉장히 높으면서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체내에 얼마만큼의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육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결과지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우리 이제 뭐 요 인바디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런 기계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이렇게 올라서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서 계시면 전기를 흘려갖고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골격근량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체지방량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량이 표준보다 약간 좀 적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체지방량은 표준보다 조금 많다라는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덱사라고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국말로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요. 이 두 개의 에너지 수준의 차이가 있는 저용량의 방사선을 사용을 했어서요. 방사선이 투과하는 정도의 차이를 통해 지방과 조직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도 역시 굉장히 방사선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요. 굉장히 적은 양의 방사선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수준에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보다 더 적은 양을 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방과 조직을 구분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자, 이 방법으로 측정을 하면 이런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뼈 있는 부분은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는 지방 같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지방, 지방을 제외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지에 있는 골격 근육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덱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사진은요, MRI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두 명의 다른 피험자들의 사진을 MRI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고 있는 요 피험자의 사진을 보시면요, BMI가 25로 정상인 사람, 정상 수치에 들어가는 그런 인원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의 피험자의 사진을 보면 BMI가 30으로 약간 비만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MRI로 이렇게 내장에 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찍어보면요. 요 빨간색이 내장 지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BMI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피하 지방입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은 굉장히 얇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는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아서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그 내장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30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비만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은 굉장히 적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내장 지방이 적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왼쪽 분에 비해서는 더 두꺼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이기에는 굉장히 좀 뚱뚱해 보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더 건강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 피하 지방은 건강에 큰 그런 위험성이 없지만 내장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사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마다 지방 분포의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서 자기 몸의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체지방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골격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체 내에서 체지방은 줄이고 골격 근육량을 좀 많이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우리 골격 근육 발달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영양 섭취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 근육량을 늘리고 골격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낮추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운동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도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라라고 하는 권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과 휴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운동대로 해서 근육량을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휴식이 이루어져야지만 골격 근육들이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만 근육량이 많아지고 체지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미국 심장학회라는 곳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우리 주 5회 30분 정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당 한 150분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라고 해서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 좀 제가 숨이 많이 차고 더 힘든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한 25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주 3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가적인 건강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주 2회 중고강도 근육 강화 활동을 하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헬스라고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역기를 드는 운동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맨몸 운동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근육 강화 활동을 부가적으로 주 2회 정도는 더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혈압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은요. 우리 평균 한 40분 정도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하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한 운동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운동을 할 때는요, 좀 약간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100m 달리기 선수죠. 우리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고요.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내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마라토너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킵초게라고 하는 우리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요. 마라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속도로 계속 뛰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산소가 없이 폭발적으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산소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 두 가지 운동 다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운동 유형에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저항성 운동은 이렇게 역기를 두는 운동을 우리가 저항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우리 스포츠 의학회라고 하는 ACSM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심장학회 요 두 단체에서 권위 있는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주 2회 중고강도 근력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대근육근, 큰 근육들이 포함된 상체, 하체, 복근과 같은 그런 한 8가지에서 10가지 되는 다른 운동을요, 한 세트당 한 8에서 12회 정도에서 한 종목당 한 3세트 정도 하는 그런 저항성 운동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영양 섭취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 영양 섭취는 좀 보통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좀 권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서 좀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여러분들의 몸에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계속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이제 운동을 지속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영양 섭취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데요. 주로 우리 탄수화물 위주 중심으로 섭취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어느 정도 약간 양을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화가 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들이 좋죠.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중심으로 이렇게 섭취를 할 때는요, 우리 저혈당 지수 식품과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약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고혈당 지수 식품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요 저혈당 식품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뭐 고구마라든지 강낭콩, 보리, 쇠고기, 생선, 달걀, 치즈, 요구르트, 우유, 사과, 배, 자두 이런 것들이 저혈당 지수 식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쌀밥이라든지 흰빵, 감자, 와플, 베이글, 그다음에 과일군에서는 수박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역할들을 하는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중에서도 영양 섭취가 적절하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령을 드는 운동이라든지 빠르게 뛰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ATP라고 하는 물질들이 고갈이 되게 되고요. 이때마다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을 써서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 생리적, 대사적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과해지면 근육 손상이라든지 면역 체계 약화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또 운동 중에서도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가장 좀 힘든 운동을 하면 할수록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서요. 운동 중에 탄수화물이라든지 탄수화물, 단백질, 혼합 음료를 마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스포츠 음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떤 운동선수들은 중간중간에 바나나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좀 먹어주면서 우리 근육에 있는 탄수화물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면역 기능이 운동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염증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한 50% 정도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운동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운동을 과하게 하게 되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이제 나쁜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비타민 C라든지 E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활성산소를 또 낮춰주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타민 C나 E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알고 있는 BCAA 같은 그런 물질들도 좀 보충을 해주면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운동 후의 영양 섭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골격 근육을 많이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운동 후에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몸이 운동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근육 세포들이 우리 인슐린 단백 동화 효과에 민감성이 증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요 말인 즉슨 우리 인슐린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 세포들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근육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운동 직후부터 한 45분 이내에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우리 근육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동화 상태로 전환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근육들을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분 이내에 적절한 그런 양의 우리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게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근육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우리 대사성 노폐물을 빠르게 또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근육 손상을 최소화해서 면역 체계를 또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운동 끝나고 45분까지 먹어야 되는 우리 그런 영양소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런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때 중요한 것들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장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죠. 그래서 한 13에서 15g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아미노산인 류신이라든지 글루타민 이런 것들로 약간 양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g 정도 되는 탄수화물과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비타민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끝나고 45분 이내에 먹어야 되는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단백질로 따지게 되면 한 계란 2개 정도 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양의 그런 탄수화물들이 섭취가 되면 도움이 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보충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요즘 많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섭취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근육 발달을 위해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정리를 하면요. 우리 골격 근육 건강을 위한 재원이라고 제가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골격 근육을 증가하는 것들은 건강 증진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화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골격 근육들이 자꾸 없어지게 되는 근감소증, sarcopenia라고 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체지방이 많고 골격근량이 적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나 영양, 휴식을 통해서 골격 근육을 많이 만들고 유지를 하는 것들이 건강 증진, 뭐 대사질환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이 필요한데요. 그때 운동은 우리 중고강도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한 주 2회 정도 저항성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면 더 골격 근육을 많이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들이 골격 근육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골격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영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6대 영양소를 또 골고루 건강하게 섭취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기적인 신체 조성 측정을 통해서요, 골격 근육량, 체지방량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더라도 우리 몸 안에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BIA 방법이라든지 우리 덱사라고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의학적으로 더 문제가 되면 CT나 MRI 그런 것들을 또 찍어서 우리 몸의 체지방량이 얼마나 많은지, 골격근량이 적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골격 근육 유지 증가를 위해서 영양 섭취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동 후 45분 이내에 우리 탄수화물 적정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는 것들이 우리 골격 근육량을 많이 만드는데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골격 근육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게 우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